안녕하세요. 태아의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데미안입니다. 살면서 이 책을 세 번째 읽어보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어렸을 때고, 두 번째는 한 2년 전쯤이었고, 세 번째는 최근 이렇게네요. 청소년기에 이런 고민과 상상을 한다는 게 참으로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어쩌면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내면의 귀를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책 읽는 것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에 감사드리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낭독 시작합니다.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출판사 온스토리. 4. 베아트리체. 내 친구와 다시 만나보지도 못한 채 방학이 끝나자 나는 성 X라는 도시로 떠났다. 부모님이 함께 와주셔서 세세한 데까지 마음을 써주셨고, 김나지움의 한 선생이 지도하는 소년 기숙사에 나를 맡기셨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넣어두어 헤매게 만들었는지를 아셨다면 놀라서 기겁하셨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좋은 아들이 되고 쓸만한 시민이 될지, 아니면 나의 천성이 다른 길로 나아갈지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었다. 아버지의 가정과 정신적인 배려 아래서 행복하게 지내려 했던 나의 마지막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었으며, 이따금 거의 성공할 뻔도 했지만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견신내를 마친 뒤 방학 동안에 내가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던 공허감과 고독감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고향과의 이별은 이상하리만큼 쉬웠다. 조금도 슬프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였다. 누이들은 한없이 울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그러한 나 자신이 놀라웠다. 나는 언제나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고 밑바탕은 아주 착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나는 외부의 세계에 완전히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고, 종일토록 오직 자신의 내부에만 귀를 기울였고, 마음속 깊숙이 속삭이며 흐르고 있는 흐름의 소리를, 금지된 어두운 내면의 소리를 듣는 데만 몰두했다. 나는 불과 지난 반년 동안에 아주 빨리 성장했으며 홀쭉하게 야위고 불안정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년다운 귀여운 점이라곤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렇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느끼고 있었고, 나 스스로도 자신을 결코 사랑하지 않았다. 기숙사에서 나는 점차 괴짜로 외롭게 되었다. 나는 다른 동료들을 정신적으로 어리다고 느꼈다. 때때로 나는 막스 데미안이 몹시 그리웠다. 하지만 그가 밉다는 생각이 드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고약한 병처럼 내 몸에 붙어다니는 생활의 빈곤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돌리기도 했다. 우리 학교 기숙사 내에서 처음에 나는 사람들의 사랑도 존중도 받지 못했다. 처음에는 조롱을 당했고, 그 다음에는 모두 나를 멀리했으며 나를 음침하고 불쾌하며 괴팍한 놈이라고 여겼다. 나는 그 역할이 마음에 들어서 그것을 더욱 과장했다. 그리고 남몰래 우수와 절망이 파고드는 발작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한편 겉으로는 언제나 가장 사내답게 세상을 경멸하는 듯이 보이는 고독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집에서 쌓은 지식을 되씹고 있어야만 했다. 우리 반은 그 수준이 이전에 내가 다녔던 반보다 약간 뒤떨어졌다. 그래서인지 내 나이 또래 학생들을 어린아이처럼 약간 얕잡아 보는 습관이 내게 생겼다. 한두 해가 그런 식으로 지나갔다. 처음에 방학을 맞아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도 별다른 새로운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11월 초순경이었다. 나는 날씨가 어떻든 상관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간단히 산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번번이 일종의 기쁨을, 즉 우울과 염세와 자기 혐오로 가득 찬 기쁨을 맛보았다. 어느 날 저녁에도 나는 그런 기분으로 축축한 안개가 낀 황혼 속에서 교회를 걷고 있었다. 어느 공원의 드넓은 가로수길이 텅 비어 있어 나를 끌어들였다. 그 길은 낙엽들로 두껍게 뒤덮여 있었는데 나는 그 속을 몽롱한 쾌감을 느끼면서 발로 휘젓고 있었다. 축축하고 쓴 냄새가 났다. 먼 곳에 서 있는 나무들이 안개 속에서 유령같이 커다란 윤곽을 드러내며 그림자처럼 다가왔다. 가로수가 끝나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망설이면서 무성한 검은 나뭇잎을 바라보며 떨어져 사멸해가는 나뭇잎의 축축한 냄새를 탐닉하듯이 들이마셨다. 내 마음속에는 그 냄새에 응답하며 인사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 인생이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옆의 길에서 깃이 달린 외투를 바람에 날리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어이, 싱클레어. 그는 이쪽으로 걸어왔다. 바로 우리 기숙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알폰스 베크였다. 나는 언제나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싫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대하듯이 나에게도 언제나 빈정대고 아저씨처럼 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지 않았다. 그는 곰처럼 힘이 센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기숙사의 사감 선생을 꼼짝 못하게 눌러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김나지움 학생들 사이에 퍼진 여러 가지 소문들의 주인공이었다. 넌 여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가끔 어른이 자기보다 어린 우리들 사이에 끼어들 때 하는 식의 말투로 상냥하게 말을 걸었다. 어디 알아맞혀 볼까? 너는 시를 짓고 있었지? 당치 않은 소리야. 나는 무뚝뚝하게 부인했다. 그는 껄껄 웃더니 나와 나란히 서서 걸으며 짓거려댔다. 나는 그런 것에 전혀 익숙치 않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싱클레어. 이렇게 가을의 사색에 잠겨서 안개 속을 걷고 있으면 무슨 사연이 있게 마련이지. 시라도 쓰고 싶을 거야. 그건 나도 알만한 일이다. 물론 사멸해가는 자연이라던가 그와 비슷하게 사라져가는 청춘에 대한 것이겠지. 하인리히 하이네를 봐라. 나는 그렇게 센티멘털하지는 않아. 나는 항의했다. 그럼 아무래도 좋아. 그런데 이런 날씨에는 포도주 같은 그런 것을 한잔할 수 있는 어디 조용한 곳을 찾아가는 것도 좋을 듯한데. 잠시 같이 가지 않을래? 나도 마침 혼자거든. 싫어? 만약 네가 모범생이라도 되고 싶다면 너를 유혹하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내 교회에 있는 어느 작은 술집에 들어가 앉아 미심쩍은 술을 들이키고 두꺼운 술잔을 부딪혔다.
나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여하튼 뭔가 새로운 맛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윽고 말이 많아졌다. 마치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듯했다. 세계가 그곳으로 비쳐 들어왔다. 오랫동안, 무서우리만큼 오랫동안 나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이야기를 늘어놓았으며 그 중에서도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장 멋지게 들려주었다. 베크는 만족스럽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마침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생긴 것이다. 그는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나를 굉장한 놈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내 마음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억눌렀던 욕구를 다 털어놓고 그것으로 인정받고 또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도 내가 얼마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기쁨에 부풀어 올랐다. 그가 나를 가리켜 천재적인 녀석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달고 독한 포도주처럼 내 마음속으로 스며들어왔다. 세계는 새로운 색채로 불타올랐고 사상은 수백 개의 줄기찬 샘으로부터 나를 향해 흘러들어왔다. 정신과 불길이 나의 내부에서 타올랐다. 우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를 대단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리스인들과 이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베크는 어떻게 해서라도 나에게 연애 사건에 관한 고백을 듣고 싶어 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이야기할 것이 없었다. 나는 경험해 본 것도 없었고 이야기해 줄 것도 없었다. 마음속으로 느껴보고 그려보고 상상하던 것들은 비록 나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었지만 술의 힘을 빌려도 그것을 풀어내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여자들에 대해서는 베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고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들었다. 그 중에서 믿을 수 없는 일도 들어서 알게 되었고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여기던 일이 평범한 현실이 되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했다. 알폰스 베크는 아마 18살쯤 되었을 텐데 벌써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었다. 특히 여자애들이란 달콤하게 굴고 기분을 맞춰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부인네들에게서 더 성과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부인네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영리하다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노트나 연필을 팔고 있는 문구점 주인인 야켈트 부인은 이야기가 통하는데 그 여자네 가게의 카운터 뒤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은 어떤 책에도 쓰여있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 이야기에 깊이 매혹되어 멍청하니 앉아 있었다. 아무려면 내가 야켈트 부인을 바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다. 적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꿈조차 꿔보지 못했던 샘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사실 거기에는 거짓과 같은 울림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사랑의 맛보다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맛을 풍겼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현실이었고 생활이었고 모험이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의 대화는 약간 저속해지고 조금 공허해졌다. 이제는 나도 천재적인 작은 놈이 아니었고 지금은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한 소년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여전히 요 몇 달 동안 내가 겪은 생활에 비하면 이것은 값진 것이었고 천국과도 같은 것이었다. 더구나 내가 점차로 느끼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술집에 앉아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이 이야기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대단히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다. 여하튼 나는 그 속에서 정신을 맛보았고 혁명을 맛보았다. 나는 그날 밤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춥고 습기 차 있던 그날 밤, 우리 두 사람이 희미하게 타고 있는 가스등 옆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그것은 아름답지도 않고 몹시 괴로웠지만 그래도 역시 무언가 매력적인 것, 달콤한 것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는 반란과 방종이 있었고 생명과 정신이 있었다. 베크는 비록 나를 피도 안 마른 초보자라고 욕했지만 나를 든든하게 돌봐주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반쯤 짊어지고 집으로 왔으며 열려진 복도의 창으로 나와 함께 살짝 숨어 들어가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내가 잠깐 잠을 자다가 고통에 못 이겨 잠에서 깨었을 때 취기는 사라지고 미칠 듯한 슬픔이 나를 덮쳐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나는 아직도 낮에 입었던 속옷을 입고 있었고 옷과 신발은 방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다. 담배 냄새와 토해낸 것들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두통과 구토와 미칠 듯한 갈증을 느끼는 사이에도 내 마음속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한 해의 광경이 떠올랐다. 고향과 부모님의 집, 아버지와 어머니, 누이들, 정원이 눈에 보였다. 고요하고 고향 냄새가 나는 내 침실이 보였고 학교와 시장이 보였고 데미안과 견신내 수업 시간들이 보였다. 이 모든 것들은 밝고 광채에 쌓여 있었으며 모든 것이 경이롭고 신성하고 순수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지금에야 나는 알았지만 여전히 어제까지 몇 시간 전까지 내게 속해 있었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은, 바로 이 시각에는 그것들은 가라앉고 저주받았으며 더 이상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았으며 나를 밀어 쫓아냈고 역겨운 듯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온갖 사랑과 친밀함, 내가 예전에 아득히먼 황금 소년의 시절의 정원에서 나의 부모님에게서 경험했던 것들, 즉 어머니의 입맞춤, 매번 맞이했던 성탄절, 매번 돌아온 경건하고 밝은 일요일 아침, 정원의 모든 꽃들, 그 모든 것들은 황폐해지고 말았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짓밟아 버린 것이다. 만약 지금 포박하는 자가 와서 나를 묻고 나를 보고 불량배로서 신전을 모독한 자라고 하면서 교수대로 끌고 간다고 해도 나는 기꺼이 그에 동의하고 순순히 따라가면서 그것이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나의 내면은 대개 이러한 상태였다.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경멸하던 나, 오만한 정신을 지니고 데미안의 생각에 공감하던 나였다. 그것이 내 모습이었다. 버려진 놈이고 음탕한 놈이며 술에 취하고 더럽혀지고 비열한 놈. 무서운 충동에 엄습당한 난잡하기 그지없는 짐승 같은 놈이었다. 모든 것이 순수함과 광채와 사랑스러운 부드러움이었던 저 정원에서 온 내가, 바흐의 음악과 아름다운 시들을 사랑했던 내가 지금은 이런 모습이었다. 나는 메스껍고 분노에 넘쳐 나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술에 취해서 자제할 수 없이 경련적으로 어리석게 터져나오는 웃음소리였다. 그것이 바로 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은 거의 향락에 가까웠다. 너무나 오랜 시간 나는 맹목적으로 무감각하게 기어다녔고 너무나 오랫동안 내 마음은 침묵한 채 가난하게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 탄식과 전율, 이 모든 무서운 감정까지도 내 마음에는 반가운 것이었다. 거기에는 확실히 감정이 있었다. 거기에는 불길이 타오르고 심장이 고동치고 있었다. 비참한 가운데서도 나는 어수선한 채로 자유와 봄과 같은 무엇을 느꼈다. 그러는 동안에 외관상으로 나는 몹시 타락해갔다. 최초로 술에 취했던 일은 곧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폭음이 성행했고 학생들은 난폭한 짓을 했다. 나는 같이 어울려 행동하는 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축에 들었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이 겨우 참고 받아주는 어린애가 아니라 오히려 인솔자였고 스타였으며 대담하게 술집을 찾아가는 유명한 단골 손님이 되었다. 나는 다시 완전히 어두운 세계, 악마에게 속하는 몸이 되었으며 이 세계에서 멋진 놈으로 통하게 되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비참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열광적인 방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우두머리이자 굉장한 놈으로 대단히 날카롭고 재치 있는 녀석으로 통하고 있던 반면에 내 가슴속 깊은 곳에는 불안에 휩싸인 영혼이 떨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술집에서 넓은 길가로 나왔을 때였다. 머리를 말끔히 빗질하고 일요일 외출복을 입은 아이들이 거리에서 티 없이 밟고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을 보자 눈물이 솟구치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저속한 술집에서 더러운 탁자에 앉아 넘치는 맥주잔을 사이에 두고 끝없이 독서를 늘어놓아 친구들을 재밌게 해주기도 하고 종종 놀래주기도 했지만 내가 조소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외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영혼과 나의 과거와 어머니와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내가 다른 친구들과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다는 것과 그들 사이에서 고독했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워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가장 난폭한 자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술집의 영웅이었고 독설가였다. 나는 선생님과 학교, 부모님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에 있어서는 재치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음담패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지지 않고 나 스스로 대단히 한몫을 했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여자들한테 갈 때면 나는 결코 함께 가지 않았다. 내 이야기만으로 따져보면 나는 철면피한 향락자가 틀림없어야 할 테지만 사실 나는 고독했고 사랑에 대해서 불타는 동경으로 희망 없는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만큼 상처받기 쉽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때때로 내 앞을 지나가는 아름답고 산뜻하고 밝고 우아한 소녀들을 볼 때마다 그 소녀들은 나에 비해 1000배도 넘을 만큼 그렇게 착하고 순수해서 나에게는 황홀한 꿈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한동안 나는 야켈트 부인의 문구점에도 갈 수가 없었다. 왜냐면 내가 그 여자를 보거나 알폰스 베크가 그 여자에 관해서 해준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친구들 속에서도 내가 언제나 고독하고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나는 도리어 그들로부터 떨어질 수가 없었다. 나는 마구 포금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이 정말 나를 만족시킨 적이 있는지 지금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술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번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과를 느껴야 했다. 모든 일이 다 강요된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혼자 오래 있으면 공포를 느꼈다. 그리고
계속 마음이 기울고 있음이 느껴지는 은근하고 부끄러운 내적 발작이 두려웠으며 이따금 엄습해오는 부드러운 사랑에 대한 생각에 불안을 느꼈다. 나에게 가장 결핍된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친구였다. 내가 즐겨 만나고 있던 두세 명의 동급생이 있기는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얌전한 애들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품행이 나쁜 나의 행동은 오래전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피했다. 모두들 나를 바탕이 흔들리고 있는 희망이 없는 놈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여러 번 엄중하게 벌을 받았다. 사람들은 결국 내가 퇴학당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좋은 학생이 아니었고 더 이상 그런 생활이 오래 지속될 수 없으리라고 느끼면서도 애써 억지로 밀고 나가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 신이 우리를 고독하게 만들어 놓고 또 우리들 자신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다. 그 당시 신은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악몽과도 같았다. 더럽고 끈적끈적한 것 너머로 그리고 깨진 맥주잔과 냉소적으로 짓거렸던 밤들 저 너머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추하고 더러운 길을 기어다니는 추방당한 몽상가인 내가 보인다. 공주에게 다가가는 도중에 악취와 오물로 가득 찬 뒷골목 진창에 빠졌다는 꿈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나도 그랬다. 이러한 보잘것없는 방식으로 나는 고독했고 나의 지금과 어린 시절 사이에는 문지기들이 무자비하게 눈초리를 번뜩거리고 서 있는 굳게 닫힌 에덴 동산의 문이 가로지르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향수의 시작이고 각성이었다. 기숙사 사감 선생의 편지로 경고를 받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성 X씨로 찾아오셔서 예기치 않게 나에게 걸어오셨을 때 나는 놀라서 경련을 일으켰다. 그 겨울이 끝날 무렵 아버지가 두 번째로 찾아오셔서 혼내고 간청하고 어머니를 상기시켰을 때도 나는 이미 신경이 굳어버리고 무관심해져 있었다. 아버지는 마지막에 가서는 화를 내시면서 만약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나를 모욕적이고 불명예스럽게 학교에서 쫓아내 감화원에 넣겠다고 말씀하셨다. 좋을 대로 하시라지. 그 당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나는 섭섭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나에게로 통하는 길도 찾아내지 못하셨다. 그리고 잠시 동안이었지만 나는 그렇게 된 것을 당연한 것처럼 느꼈다. 나 자신이 무엇이 될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나의 기이하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행동으로 술집에 앉아서 큰 소리나 치는 것으로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으며 이것이 내 반항의 형식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나 자신을 망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즉, 만약에 세상이 나와 같은 사람을 쓸 수 없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세상이 더 나은 지위와 더 높은 임무를 줄 수 없다면, 나와 같은 사람들은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 손에는 세상이 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해 성탄절 방학은 정말로 불쾌했다. 어머니는 나를 다시 보시자 깜짝 놀라셨다. 나는 더 숙성해져 있었고 나의 홀쭉한 얼굴은 잿빛을 띠고 거칠어 보였다. 표정은 축 늘어진 듯 했고 눈 가장자리에는 염증이 있었다. 처음으로 나기 시작한 콧수염과 얼마 전부터 쓰기 시작한 안경은 나를 어머니에게서 더욱 낯설어 보이도록 했다. 누이들은 뒤로 물러나 킥킥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불쾌했다.
아버지의 서재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할 때에도 기분이 언짢았으며 쓴맛이 났다. 몇몇 친척들의 인사도 불쾌했고 무엇보다 성탄절 이브가 그랬다. 이날은 내가 태어난 이래 우리 집에서는 굉장한 날이 되었다. 축제와 사랑과 감사의 밤이었으며 부모님과 나와의 유대를 새롭게 해주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을 그저 답답하고 난처하게 만들어줄 뿐이었다. 예전처럼 아버지는 그들은 거기에 서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들판의 목자에 대한 복음을 낭독하셨고, 누이들은 전과 같이 눈을 반짝이며 그들의 선물이 놓여있는 탁자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음성은 즐겁게 울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늙고 좁아진 것처럼 보였고 어머니는 슬픈 표정이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고통스럽고 탐탁지 않았다. 선물과 축하의 인사, 복음과 불 켜진 성탄절 트리도 그랬다. 술이 든 과자는 달콤한 냄새를 풍기고 감미로운 추억에 짙은 구름을 발산했다. 전나무는 향기를 풍기면서 이미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성탄절 이브와 축제의 날들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랬다. 겨우내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었다. 얼마 전에 나는 처음으로 교사위원회로부터 긴박한 경고를 받았다. 학교에서 제명하겠다는 위협이었다. 이제 오래가지 않겠지. 될 대로 되라는 수밖에.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해 특별한 원망을 갖고 있었다. 그와는 벌써 오랫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성 X에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던 무렵에 그에게 2차례 편지를 썼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방학 중에도 그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이다. 가을에 알폰스 베크와 만났던 그 공원에서 봄이 시작될 무렵, 가시나무 울타리가 녹색으로 물들어갈 때 한 소녀가 내 눈에 띈 적이 있었다. 나는 메스꺼운 생각과 걱정거리를 간직한 채 혼자 산책하는 중이었다. 건강이 나빴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돈이 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다든지 다시 집에서의 얼마간의 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지출 명목을 궁리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저기 가게에서 담배나 그와 비슷한 물건들을 산 청구서가 쌓여 있었다. 만약 머지않아 나의 이곳 생활이 끝나게 되어 강물에 투신하거나 가마원에 끌려가게 된다면 이와 같은 근심거리들은 더 이상 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런 몇몇 사소한 일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달갑지 않은 일들과 끊임없이 눈을 맞대고 살아야 하는 일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 봄날에 나는 공원에서 몹시 내 마음을 끄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키가 크고 몸이 호리호리했으며 우아한 옷을 입었고 총명한 소년과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내 마음에 들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타입이었고 나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훨씬 성숙했고 우아했으며 몸에 윤곽이 잘 잡혀 벌써 거의 숙녀 같은 모습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아주 좋아하는 한 가닥의 거만함과 소년 같은 티가 얼굴에 서려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 내가 반한 여자한테 접근하는 데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이번 소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인상은 모든 지난날의 소녀들에게서 받은 것보다 더 깊었다. 그리고 내 생활에 미친 이 연모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갑자기 나의 눈앞에는 다시 고귀하고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영상이 나타난 것이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나 어떤 충동이라도
공경과 숭배하려는 욕망보다 더 깊고 강렬한 것은 없었다. 나는 그 소녀에게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지어 붙였다. 왜냐하면 비록 나는 단테의 작품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영국 그림의 복사본 때문에 베아트리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영국 라파엘 전파의 소녀상이 그려져 있었는데 팔다리가 대단히 길고 날씬하며 두상이 길고 정신화된 모습의 손과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나의 그 아름다운 소녀가 내가 좋아하는 그런 날씬하고 소년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얼굴에는 뭔가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긴 했지만 그 초상화와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었다. 나는 베아트리체와 한마디 말도 나눈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녀는 나에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안에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심어주었고 나에게 성스러운 영역을 열어주었으며 나를 신전에서 기도하는 자로 만들어주었던 것이다. 날이 갈수록 나는 술집과 밤거리를 방황하던 일에서 멀어져 갔다. 나는 다시 혼자 있을 수 있었고 다시 즐겨 독서하고 다시 산책을 즐기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개심은 나에게 많은 조소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사랑하고 숭배할 어떤 대상을 갖고 있었고 다시 이상을 갖게 되었다. 생활은 다시 예감과 형형색색의 신비스러운 여명으로 충만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민한 신경을 가질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 비록 나는 내가 숭배하는 한 영상의 노예가 되었지만 다시 나 자신 속에 안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그 시절에 대해서는 일종의 감동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나는 다시 절실한 노력으로 파괴된 생활의 잔재를 가지고 밝은 세계를 세우려고 했다. 나는 다시 나의 내부로부터 어두운 것과 악을 제거하고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완전히 밝음 속에 머물고 싶은 유일한 갈망 속에서 살고 있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의 밝은 세계는 말하자면 나 자신이 창조한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로 또는 무책임한 보호 속으로 도피하거나 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나 자신에 의하여 발명되고 요구된 봉사로서 책임과 자제를 가진 것이었다. 나를 괴롭혔고 내가 언제나 그것을 피해 달아나고 있던 성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이 성스러운 불길 속에서 정신과 기도로 승화되어야만 했다. 더 이상 어두운 것은 있어서는 안 되었고 추악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었다. 신음 속에서 지새는 밤들, 부도덕한 그림들을 보았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 금단의 문 앞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 음탕한 같은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었다. 이 모든 것 대신에 나는 나의 제단을 세웠다. 베아트리체의 성상을 모시고서 그리고 나를 그녀에게 바침으로써 나는 정신과 신들에게 나 자신을 바치고 있었다. 나는 어두운 힘으로부터 빼앗아 마련한 생활의 일부를 밝은 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보냈다. 향락이 아니라 순결이 나의 목적이었다. 행복이 아니라 아름다움과 정신성이 나의 목적이었다. 베아트리체에 대한 이 같은 예찬은 내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조숙한 냉소자였다면 이제는 성자가 되려는 목표를 가지고 신전에 봉사하려는 자와 같았다. 나는 타성에 젖어있던 추악한 생활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했으며 모든 것 속에 순수함과 고상함 그리고 품위를 불어넣으려고 시도했다.
먹고 마시고 말하고 옷을 입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했다. 아침에는 냉수 마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게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진지하고 품위 있게 행동했으며 몸을 똑바로 세우고서 천천히 위험 있게 걸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의 내면은 신에 대한 봉사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나의 새로운 감정을 표현해 보려고 노력한 모든 새로운 연습 가운데서 한 가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영국인이 그린 베아트리체 그림이 내가 아는 소녀와 충분히 닮지 않은 데서 시작되었다. 나는 그 여자를 나를 위해서 그리고 싶었다. 완전히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서 나는 내 방에 얼마 전부터 나는 나 자신의 방을 갖고 있었다. 좋은 종이와 물감과 붓을 모아놓고 팔레트와 유리컵과 도자기 접시와 연필을 챙겨 놓았다. 내가 사온 근사한 템페라 물감은 나를 매혹시켰다. 그 중에는 타는 듯한 산화 크롬의 연두색도 있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작은 하얀 접시에 덜었을 때 반짝이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보이는 듯한 느낌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얼굴을 그리는 일은 어려웠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것을 그려보려고 시도했다. 나는 장신무늬, 꽃, 그리고 작은 환상적인 풍경화, 예배당 옆에 서 있는 나무, 측백나무가 있는 로마의 다리 등을 그렸다. 때때로 나는 이런 유의적인 작업에 몰두했으며 물감 상자를 가진 어린아이처럼 행복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베아트리체를 그리기 시작했다. 몇 장은 완전히 실패해서 내버렸다. 내가 여러 번 길에서 만난 그 소녀의 얼굴을 생각해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욱 뜻대로 되지가 않았다. 결국 나는 소녀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상상하는 대로 그리고 이미 시작한 그림에서 물감과 화필에 의해 저절로 이끌려가는 대로 하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거기에서 생겨난 것은 꿈속에서만 상상하던 얼굴이었다. 나는 그것이 불만스럽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그림 그리기를 계속해 나갔으며 새로운 종이에 그릴 때마다 보다 뚜렷하게 윤곽이 드러났고 비록 실제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소녀의 타입에 가까워졌다. 나는 점점 더 몽상적인 분놀림으로 선을 긋고 화면을 채워나가는 일에 익숙해져 갔다. 그것은 모델 없이도 유의적인 더듬거림과 무의식 속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마침내 어느 날 나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얼굴을 완성했다. 그것은 전에 그린 그림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에게 호소하는 듯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얼굴은 아니었다. 사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그림은 전혀 그 소녀의 얼굴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다른 무엇, 비현실적인 무엇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가치가 덜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소녀의 얼굴이라기보단 오히려 소년의 얼굴처럼 보였다. 머리카락은 나의 아름다운 소녀처럼 밝은 금발이 아니라 불그스름한 갈색이었다. 턱은 강직하고 단단했지만 입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약간 뻣뻣하고 가면 같은 모습이었지만 인상적이었고 신비로운 생명력으로 넘쳐 있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아 있으니 그 그림은 나에게 이상야릇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반은 남성이고 반은 여성이며 나이도 없고 의지가 강하면서도 동시에 몽상적이고 굳어져 있는 듯 하면서도
은밀하게 생기가 넘쳐 있는 일종의 신의 모습 또는 성스러운 가면과 같았다. 그 얼굴은 나에게 무엇인가 말을 하는 듯 싶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은 누군가와 닮은 듯 했으나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 그림은 얼마 동안 나의 모든 생각에 붙어 다니면서 나와 함께 생활했다. 나는 그것을 서랍 속에 감춰 놓았다. 아무도 그것을 훔쳐보고 나를 조롱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는 내 방에 혼자 있을 때면 곧바로 그 그림을 꺼내서 그것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저녁 때는 그것을 침대 위쪽에 맞은편 벽에다 핀으로 꽂아놓고 잠들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으며 아침이 되면 나의 첫 시선이 그곳으로 쏠리곤 했다. 바로 그 즈음에 나는 어렸을 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꿈을 많이 꾸기 시작했다. 나는 몇 년 동안이나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았다. 지금 와서 다시 내게 다가오는 꿈들은 아주 새로운 종류의 영상들이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이 자주 꿈속에서 나타났다. 그 모습은 살아 말을 하면서 나에게 다정하기도 하다가 적대적이기도 했는데 어떤 때에는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없이 아름답고 조화를 이루는 고귀한 모습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그런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갑자기 그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나를 아주 낯익은 얼굴로 바라보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처럼 나를 잘 알고 있는 듯했고 옛날부터 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그 그림을 응시했다. 나는 숱이 많은 갈색 머리, 반쯤 여성적으로 보이는 입, 그리고 기이하게 밝은 빛을 발하는 높은 이마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서 인식하고 재발견하고 알게 된 것 같은 생각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침대에서 뛰어 일어나 그 그림 앞에 가선 채 아주 가까이에서 그 그림을 바라보았다. 크게 열린 초록빛에 굳어진 눈 속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그중 오른쪽 눈은 다른 한쪽보다 약간 높게 치켜 올라가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로 그 오른쪽 눈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가볍고 섬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꿈틀거렸다. 그리고 이 꿈틀거림으로 나는 그 그림의 정체를 알았다. 어째서 나는 그 정체를 이처럼 늦게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얼굴이었다. 그 후에 나는 그 그림을 내 기억 속에 있는 데미안의 실제 표정과 매우 자주 비교해 보았다. 그것은 비록 닮기는 했지만 똑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데미안이었다. 언젠가 어느 이른 여름날 저녁에 서쪽으로 난 내 방의 창문으로 태양이 비스듬히 붉게 비쳐 들어왔다. 방 안은 어둑어둑해졌다. 그때 나는 문득 그 베아트리체의 그림 또는 데미안의 그림을 유리창 창살에 핀으로 꽂아놓고 저녁 햇살이 투사하는 그 그림 모양을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얼굴은 윤곽을 잃고 흐려졌지만 불그스름한 눈 언저리, 이마 위의 밝음, 그리고 강렬하게 붉은 입술은 화면에서 깊고 격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길이 이미 꺼진 후에도 오랫동안 나는 그 그림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러자 점차 나에게는 그 그림이 베아트리체도 아니고 데미안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느낌이 떠올랐다. 그 그림은 나와 닮지 않았다.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나는 느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삶을 이루는 그 무엇이었고 나의 내면이었으며 나의 운명 또는 나의 마성이었다. 만약 내가 언젠가 친구 하나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만약 내가 언젠가 애인을 하나 얻게 된다면 그녀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내 운명의 울림이며 리듬인 것이다. 그즈음 몇 주 동안 나는 그 전에 내가 읽었던 어떤 책들보다도 더 깊은 인상을 준 독서를 하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아마 나는 니체를 제외하고는 책에서 그만한 경험을 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것은 노발리스가 쓴 한 권의 책으로 편지와 금원이 수록되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많이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그 모든 것은 말할 수 없이 내 마음을 끌었고 압도했다. 그 금원들 중에 하나가 지금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나는 펜으로 그림 밑에다 그 글귀를 써넣었다. 운명과 심정은 하나의 개념을 표현하는 이름들이다. 그것을 지금 나는 이해한 것이다. 나는 베아트리체라고 이름 붙인 그 소녀와 아직도 종종 만나고 있었다. 그럴 때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않았지만 언제나 부드러운 조화와 감정에 충만한 예감을 느끼곤 했다. 너는 나와 맺어져 있다. 그러나 네가 아니고 너를 닮은 모습이다. 너는 내 운명의 일부분이다 라는 느낌이었다. 막스 데미안에 대한 나의 그리움은 다시 강렬해졌다.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단 한 번 방학 중에 그를 만난 적이 있었다. 이 짧았던 해후를 내 기록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움과 허영심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을 뒤늦게나마 만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방학 중 언젠가 내가 술집을 드나들면서 지루하고도 조금 피곤한 얼굴로 고향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단장을 흔들어대고 옛날과 변함없이 경멸스러운 속인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옛 친구가 나를 향해서 걸어왔다. 그를 보자마자 나는 흠칫했다. 그리고 번개처럼 프란츠 크로머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데미안이 그 일을 정말로 잊어버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에 대해서 이런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었다. 사실 어린 시절의 어리석은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짐은 짐이었다. 그는 내가 그에게 인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되도록 태어난 채 인사를 하자 그는 내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또다시 그의 독특한 악수였다. 꽉 쥐면서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차갑고 남성적인. 그는 유심히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너 아주 컸구나, 싱클레어. 그 자신은 내가 보기에 변한 것이 전혀 없었고 언제나 똑같은 나이로, 그러니까 똑같이 젊어 보였다. 그는 나와 나란히 걸었다. 우리는 산책하면서 그저 대수롭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그 당시의 일은 전혀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나는 그 전에 몇 번인가 그에게 편지를 썼지만 한 번도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 그가 그것까지도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어리석은 편지 따위를.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아직 베아트리체도 그림도 없었다. 나는 아직도 황량한 시절에 한복판에 있었다. 교회로 나갔을 때 나는 그에게 술집에 같이 가자고 초대했다. 그는 함께 들어갔다. 나는 뽐내듯이 포도주를 한 병 주문해서 술을 따르고 그와 잔을 부딪히고는 학생들이 술 마실 때 하는 버릇에 내가 얼마나 익숙해졌는가를 과시하면서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너 술집에 많이 다니는구나. 그가 내게 물었다. 아, 물론. 나는 생기 없이 대답했다. 그 밖에 뭐 할 일이 있겠어? 그래도 결국 마시는 일이 제일 유쾌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겠지. 사실 거기에도 썩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 얼큰하게 취하는 것, 그리고 바쿠스적인 것 말이야.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술집에 앉아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요소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 같아. 술집에 가는 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정말로 속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 하룻밤 동안 타오르는 횃불과 함께 아름다운 도시경에 빠져 비틀거리는 것은 멋진 일이지.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반복해서 한 잔 또 한 잔 마시는 것이 진실한 일은 아니겠지? 너는 매일 밤 단골 술집에 가서 앉아있는 파우스트를 상상할 수 있니? 나는 술을 들이키면서 저기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하지만 누구나 다 파우스트는 아니니까. 나는 짧게 말했다. 그는 약간 어이가 없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옛날과 같이 신선하고 우월감에 찬 웃음을 보였다. 아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다투겠니? 어쨌거나 주정뱅이나 방탕아의 삶이 나무랄 데 없는 시민의 삶보다 어쩌면 더 활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방탕아의 삶이야말로 신비주의자가 될 최고의 준비 단계라고 하더라. 언제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예언자가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처럼 그 사람도 전에는 향락가였고 방탕하였어. 나는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고 조금도 그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냉담하게 말했다. 그래, 누구나 자기 취미대로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예언자나 뭐 그런 것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 데미안은 눈을 약간 가늘게 뜨고 알고 있다는 듯이 나를 보았다. 이봐, 싱클레어. 그는 천천히 말했다. 너에게 유쾌하지 않은 말을 하려던 것이 내 의도는 아니었어. 그건 그렇고 무엇 때문에 네가 지금 술을 마시는지는 우리 둘 다 모르고 있어. 그러나 너의 내면에서 너의 삶을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 우리의 내부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욕구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해나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야.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집에 가봐야 해. 우리는 짧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몹시 불쾌한 기분으로 앉아 있었다. 내 술잔을 다 들이키고 나서 가려고 했을 때 데미안이 이미 술값을 지불했음을 알았다. 그것이 나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지금 나의 생각은 이 작은 사건에 다시 머물러 있었다. 내 생각은 데미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가 교회의 술집에서 해준 말들은 이상하리만치 생생하고 잊히지 않은 채 다시 내 기억에 떠올랐다. 우리의 내부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그 말이. 나는 창가에 걸려있는 색이 아주 바랜 그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눈은 아직도 빛나고 있었다. 데미안의 눈빛이었다. 아니면 그것은 나의 내부에 있는 바로 나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나는 데미안을 얼마나 동경하고 있었던가. 나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했으며 그는 내가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었다. 추측하건대 그는 어디선가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그의 김나지움 시절이 끝나고 난 후에 그의 어머니와 그가 우리 도시를 떠났다는 정도만 나는 알고 있었다. 크로모와 있었던 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나는 막스 데미안에 대한 모든 기억을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려고 애썼다. 일찍이 그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얼마나 많은 일들이 다시 되살아나 울려왔으며 모든 것이 오늘날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고 현실적이면서 나와 관련되어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다지 즐겁지 않은 만남을 가졌을 때 그가 방탕아와 성자에 대해서 했던 말이 갑자기 내 영혼 앞에 밝게 떠올랐다. 나에게 있어서도 꼭 그와 똑같이 되었던 것이 아닐까? 나도 역시 마비와 상실감 속에 살았던 것이 아닐까? 마침내 새로운 삶의 충동 속에서 그 반대의 것이 순수함에 대한 욕구와 성스러움에 대한 동경이 내 마음속에서 생생해질 때까지. 그렇게 나는 추억을 더듬어 갔다. 벌써 오래전에 밤이 되었고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내 추억 속에서도 비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나무 아래에서 언젠가 그가 프란츠 크로모에 대해서 나에게 캐묻고 내 최초의 비밀을 알아맞힌 때가 있었다. 하나씩 하나씩 추억이 떠올랐다. 학교로 가는 길에서 나눴던 대화와 견신내 수업 시간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막스 데미안과 맨 처음에 만났던 일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때 화제가 무엇이었던가 곧바로 생각나지는 않았으나 시간을 두고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그러자 이제는 그것까지도 다시 떠올랐다. 그가 카인에 관한 그의 의견을 말해준 후 우리들은 우리 집 앞에 가서 서 있었다. 그때 그는 우리 집 대문 위쪽에 밑에서 위로 점점 넓어져가는 초석 안쪽에 새겨져 있던 낡고 빛바랜 문장에 관해서 이야기했었다. 그는 자신이 그것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그런 물건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었다. 그날 밤에 나는 데미안과 그 문장에 대한 꿈을 꾸었다. 문장은 자꾸만 변했다. 데미안은 그것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때로는 작아지고 회색이었다가 때로는 굉장히 커져서 여러 가지 색깔을 띠기도 했다. 그러나 데미안은 그것이 언제나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라고 내게 설명해 주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나에게 그 문장을 먹으라고 강요했다. 나는 그것을 삼켜버렸을 때 섬뜩한 두려움과 함께 삼킨 문장의 새가 생생히 살아나서 나의 내부를 가득 채우고 그 속을 파먹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죽음의 공포에 가득 휩싸여서 나는 벌떡 일어났고 잠에서 깼다. 나는 정신이 맑아졌다. 때는 한밤중이었고 방 안으로 비가 떨어지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닫으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때 방바닥에 놓여있는 뭔가 밝은 것을 밟았다. 아침이 되어서야 나는 그것이 내가 그렸던 그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그림은 축축하게 젖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부풀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말리려고 잘 펴서 흡수지에 끼우고는 무거운 책 속에 넣어두었다. 다음 날 내가 그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마르기는 했지만 색이 변해 있었다. 붉은 입술은 창백해지고 약간 좁아져 있었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데미안의 입이었다. 나는 새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바로 문장의 새였다. 그 새가 실제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나는 더 이상 확실히 알지 못했다. 그것은 낡았고 번번이 다시 색칠해서 가까이에서 보아도 잘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새는 어떤 물건 위에 앉아 있었다. 아마도 어떤 꽃이거나 바구니 아니면 새의 둥지이거나 나무 꼭대기였다. 나는 그런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분명히 생각해낼 수 있는 데부터 그리기 시작했다. 막연한 욕구로 나는 곧 강한 색깔부터 칠하기 시작했다. 내 그림에서 새의 머리는 황금빛 같은 노란색이 되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계속 그려서 며칠 후에는 다 완성했다. 이제 그 그림은 날카롭고 대담한 매의 머리를 가진 맹금이 되었다. 그 새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몸의 절반이 검은 지구의 땅 속에 파묻혀 있었으며 마치 거대한 알에서 빠져나오려는 듯이 고심하고 있었다. 그림을 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은 내 꿈속에서 본 색채 있는 문장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데미안에게 편지를 쓴다는 것은 혹시 그것을 보낼 곳을 알고 있었더라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렵 무엇이든 꿈과 같은 예감에서 행동하고 있었던 나는 그와 똑같은 기분으로 그 매의 그림이 데미안에게 도달하든 도달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것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 위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내 이름조차 쓰지 않았다.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커다란 종이봉투를 사서 그 위에 내 친구의 예전 주소를 써넣은 다음에 그것을 붙였다. 시험이 다가왔다. 그래서 나는 예전보다 더 많이 학교 공부를 해야 했다. 내가 방종한 행동을 갑자기 고친 이후로 선생님들은 다시 호의를 갖고 나를 받아주었다. 나는 지금 좋은 학생은 아니지만 반년 전만 해도 내가 퇴학을 당할 뻔했다는 분명했던 사실을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의 아버지는 지금은 책망하거나 위협하거나 하는 일 없이 다시 옛날과 같은 말투로 나에게 편지를 써 보내주셨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 나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아버지나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이 변화가 나의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바람과 일치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이 변화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해주지도 않았고 어느 누구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지도 않았다. 단지 나를 더 고독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그 변화는 데미안이나 어떤 먼 운명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나 자신도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나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베아트리체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얼마 전부터 나는 내가 그린 그림들과 함께 그리고 데미안에 대한 생각과 더불어 아주 비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었으므로 베아트리체도 완전히 나의 뇌리에서 사라져버렸다. 나의 꿈과 기대 그리고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설사 내가 바라고 있었을지라도. 하지만 어찌 내가 그것을 바랄 수 있었겠는가?